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11월 3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오늘 영하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두 개의 신문 기사를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다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먼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올해 11월 29일 그러니까 어제자죠. 어제자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자, 제목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노사 문제 타협 시 불법 유발 명분 없는 요구에 단호히 대처. 자, 노사 문제를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하면은 계속 불법을 유발을 한다. 그리고 그래서 명분 없는 요구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자, 화물연대 이야기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그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해서 업무 개선 명령을 발동을 했죠. 그 발동을 하면서 강조한 말입니다. 노사 문제를 계속 적당히 타협, 서로 좋다고 적당히 타협을 하면은 불법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명분 없는 요구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보여드린 기사고, 자, 두 번째 보여드리는 기사는 똑같은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2003년 5월 6일 기사입니다. 무려 19년 전이죠. 19년 전 2003년 5월 6일 기사. 자, 제목이 이겁니다. 노무현 불법 집단 행동 단호 대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불법 집단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화물연대 포항지부 파업과 관련해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불법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자, 단호히 대처. 용납하지 못한다. 이 두 기사가 무려 19년의 시차가 있지만은 똑같습니다. 화물연대와 관련된 그때 정부나 지금 정부나 단호히 대처하겠다. 자, 이 기사입니다. 극단적인 정권 두 대통령이 화물연대를 똑같이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그렇게 화물연대에 대해서 불법성을 비판하고 나서 그 다음 해 이듬해 2004년에 만든 것이 업무 개시 명령이 입법화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화물연대에 대해서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죠. 자, 그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단 행동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때도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입니다. 2003년 2월 25일 날 출범했는데 5월 달에 있었으니까는 지금도 출범 초기고, 그때도 1차, 2차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고 지금도 1차, 2차 화물연대 파업이 있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황 대처도 똑같죠. 그리고 그때 정부는 노동 친화적인 정부인 그 노무현 정부다 이렇게 다 평가를 하지만은 화물연대 파업은 너무 심했다. 그래서 단호히 대처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때 이 단호히 대처하면 불법 집단 행동에 대처하려면은 공권력이 동원이 돼야 되죠. 그때 공권력을 책임졌던 인물이 당시 민정수석,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그 당시에 여기에 역할을 했는데, 이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이 있죠.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운명이라는 책 261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를 회상을 하면서 대통령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이런 구호를 그때 내걸었습니다.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본인도 화물연대가 막강한 무게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 구호를 내걸고 부산 항만 수입을 막아서 주장을 관철하라는 방식, 이 방식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화를 많이 냈다. 그리고 4개, 민정수석인 문재인 4개, 단호한 대응을 지시를 했고, 군 대체 인력 투입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저렇게 해서 화물연대 파업은 합의 타결됐다. 말이 합의 타결이지 사실은 정부가 두 손을 든 것이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1차 파업 이야기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화물연대도 6월 달에 1차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파업을 하는데 그때도 2차 파업을 합니다. 자, 1차 파업에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평가입니다. 화물연대로서는 대성공을 거뒀다.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조합원도 크게 늘었다. 화물연대가. 자,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에 도취를 했는지 그로부터 불과 2-3달 후에 2차 파업을 했다. 이것도 상황이 지금과 비슷하게 흘러가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그 당시 민정수석이 딱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던 1차 파업과 달리 무리한 2차 파업이었다. 정부도 온정으로만 대할 수 없었다. 속수무책이었던 1차 파업 때와 달리 정부의 대응 수단도 많아졌고 부산항의 화물 적치율도 미리 낮춰놔서 대응력을 높였다.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화물연대 지도부는 구속됐다. 보다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이루어지고 있던 대화도 끊겨버리고 말았다. 자, 일방적으로 화물연대가 1차 파업을 했을 때 정부에서 좀 수용을 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2차 파업을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 어제 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첫 업무 개선 명령 화물연대는 처음 적용했죠. 그 전에 의사들이 뭐 의사 정원 확대 또 공공 의료기관 뭐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나왔을 때 파업을 한번 해서 그때도 이 업무 개선 명령이 한번 내려진 적이 있지만은 화물연대 때문에 만들어진 이 업무 개선 명령이 어제 처음 내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모든 신문의 일면 톱입니다. 불법과 타협 없다. 윤석열 정부 민노총의 정면 대응. 자, 화물연대뿐이 아니고 민노총 전체 계속 이 불법 파업을 벌이고 시위를 뭐 전국과 국정과 관련해서 시위를 벌이고 정치 활동을 하는 민노총을 겨냥을 한 강력한 대응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화물연대를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첫 업무 개시 명령을 했고 2,500명 대상으로 오늘부터 다 총질을 합니다. 복귀하지 않으면 나중에 운송 면허가 정지되고 2차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되죠. 시멘트 화물차주들이 복귀 거부를 하면 운송 면허 정지 취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삼으면 안 된다. 자, 민노총은 또 반발하면서 삭발 투쟁에 들어간 상황이고 조선일보 3면 해설기사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 나선 까닭은 민노총에 밀리면은 파업 악순환, 한번 밀리면은 파업이 악순환된다. 판단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세우겠다. 자, 노사 법치주의를 세우겠다.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화물연대의 강력 대응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민노총의 폐단을 일소하겠다는, 청소 한번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죠. 최근에 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게 이 노사관계의 이 지휘권을 맡긴 것도 이런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을 볼모로 잡는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은 타협하는 게 편하지만 그렇죠. 당장은 타협하는 게 편하죠. 그런데 또 다른 불법 파업, 쟁의를 유발할 것이다. 그래서 싹을 잘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노동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는 대통령실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신설했다. 그리고 의사들의 집단 의료 거부 때 세 차례 명령을 했다. 자, 그런 사례가 다 있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다. 그럼 노무현 정부가 노동을 강요를 했다는 이야기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치주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파트 자택에 더 탐사라는 그 유튜버들이 이 5명이나 몰려가서 뭐 취재를 빙자해서 일종의 행포를 부렸죠. 거기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식 브리핑이 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취재가 된 건데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도 실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매체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동의 없이 찾아가 취재를 시도한 일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쏟아냈다. 저는 취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언론에서는 취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인들이 취재라고 했으니까. 법무부 장관 집을 그런 식으로 찾아가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공권력을 희롱하는 일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 자,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이죠.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가 확립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가? 자, 이재명, 문재인 두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했죠. 그리고 정의, 공정, 또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그런 가치로 승부를 걸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질서, 또 사회정의 이런 가치를 지키려는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문재인 수사도 마찬가지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MBC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는 이런 모습도 결국은 정의, 공정의 문제죠. 또 여당 지도부를 질타를 하는 이런 것도 강한 대통령, 제가 스트롱 윤석열 기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그런 일환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의 폐단을 청소하는 차원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강력히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 파업하지만은 이 파업이 아니고 정확한 용어는 여기서 어떤 노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화물 를 운송하는 사람들은 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이라는 용어보다는 정부에서는 집단 운송 거부 이렇게 쓰고 있죠. 어쨌든 그 뒤에서 민노총이 다 조정을 하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한국병, 이런 거 한국병이죠. 민노총이 곳곳에서 정치 파업을 벌이는 것. 한국병을 치료를 하면은 제2의 마그렛 대처, 한국의 대처 리더십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서 대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마그렛 대처 영국 수상 잘 아시겠지만 철의 여인, 철의 여인으로 이렇게 불렸고, 특히 불법을 일삼던 탄광노조를 굴복을 시켰죠. 그래서 영국병을 치료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영국을 개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했죠. 국영 탄광을 200개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 2만 명, 탄광 노동자 2만 명을 해고를 했죠. 국영 탄광을 폐쇄를 하면서 그렇게 강력한 대처를 해서 국가 기각을 잡은 거죠. 법질서를 잡은 겁니다. 그때 영국의 탄광 노조가 거의 우리 민노총처럼 이렇게 정치 투쟁을 하는 그런 그 집단이었죠. 그래서 물론 대처는 탄광노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부도 고통 분담을 한다고 해서 그때 이 10만 명의 공무원을 감축을 했고 정부 예산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스스로 삭감을 해서 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대대적인 노동개혁에 나섰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대처 리더십을 잘 발휘를 하면은, 다른 일들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역대 정권이 주저주저 했던 일들, 뭐, 노동개혁도 그렇고,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일들도,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 자, 그런 그 느낌을 받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처였습니다. 물론 화물연대 이렇게 뭐 쉽지는 않겠죠. 업무 명령을 지금 거부를 했고 지하철도 지금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오늘부터 파업을 하고 또 뭐 그 KTX를 운행하는 그 코레일도 또 곧 파업을 합니다. 상황이 상당히 어렵지만은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한번 밀리면은 끝까지 불법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단호히 대처를 하는 그런 승부수를 띄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그 법질서 확립에 이재명 수사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턱 밑에까지 검찰의 칼날이 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진술로 나왔습니다. 유동규, 남욱의 진술로 나왔는데 자, 진술을 넘어서 물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물증이 지금 검찰이 확보를 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서울신문과 조선일보 두 군데서 나왔는데 먼저 서울신문 기사를 보여드리면은 이겁니다.
일면 기사인데 남욱에 준 50억, 남욱에게 50억을 줬는데 그 50억이 결국은 이재명의 선거 자금, 로비 자금이다. 이 문건이 나왔다. 어떤 업자가 남욱 변호사에게 50억을 줬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의 선거 자금이고 이재명에게 그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로비한 자금이다. 선거 자금으로 대줬고. 자,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검찰이 대장동 관계자 쪽의 물증을 확보했다. 물증. 지금까지 계속 정진상, 김용 이렇게 구속되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 왜 진술만 있고 물증이 없지 않느냐. 물증 내놔라 했죠. 자, 물증을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검찰이 2014년, 2015년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50억 원이 있는데 그것은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비용 및 대장동 로비 작업 목적이라고 명시된 문건을 확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은 대장동 사건이 지난해 9월에 수면 위로 드러났죠. 그런데 그로부터 1년 5개월 전 2020년 4월에 작성돼서 대장동 관계자들 사이에 오고 갔던 겁니다. 이것은 내용 증명이라고 조선일보는 확인을 했습니다. 우체국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문건.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연루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자, 2020년 4월 28일자로 작성된 5장 분량의 문건에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그때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에 나섰을 때죠. 대장동 관계자 A씨, 자, 조선일보는 이모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모 씨로부터 남욱 변호사에게 자금이 넘어간 과정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모 씨는 2014년 5월 8일에 현금 4,200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15년 4월 3일에 1억 1,000만 원 수표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총 50억 원 가량을 남욱에게 건넸다. 그리고 이 문건에는 자금 거래와 관련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에게 현금이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김용 전진상이죠. 남욱 변호사가 자금 조성을 제안할 때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문건에 나온 내용입니다. 해당 자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 사실을 알고 있다. 여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서 우체국 소인, 서울신문도 이것을 내용 증명임을 확인을 했네요. 실제 대장동 관계자들 사이에 발송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껏 검찰이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반발을 했는데 물증이 나왔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서울신문은 해설기사에서 검찰 이재명 정조준, 이재명 연결고리 입증할 물증, 검찰 정진상이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갑자기 묵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수사 칼날이 들어가니까 묵비권, 김용도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있죠. 입을 꾹 다물었지만 물증이 나왔다. 그래서 이재명 수사는 이제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50억 자금 오간 날짜, 경로 등을 기록했다. 2020년 4월에도 개발이익 인식을 공조를 했다. 향후 법적 다툼 비하 가능성에 작성을 해놨다. 여기에 이 내용에 다 확인이 안 됐는데 천하동인 1호 지분 포함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그분 이 이야기죠. 조선일보는 일면 하단에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기는 4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 선거 자금 등 42억 원 건네 검찰 대장동 업자의 2년 전 문서를 확보를 했다. 서울신문과 같은 문건입니다. 근데 금액이 이 계산을 하면서 약간 차이가 나죠. 여기는 4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2억 원을 건넸다. 비리 의혹 나오기 전인 2020년 4월에 분양업자, 이모 씨는 분양업자입니다. 그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자. 남욱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진술을 듣고도 뭉개버렸다. 이 관련된 진술을 그때 들었는데 뭉갰다는 거죠. 42억 5천만 원을 조성해서 상당액을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7월 새로 개편된 검찰 수사팀은
남욱 씨 등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문건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욱 씨의 부탁으로 42억 5천만 원을 현금통으로 조달했던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가 2020년 4월 남 씨에게 보냈던 내용 증명이다. 그리고 이 씨가 42억 5천만 원 중 20억 원을 토목공사업자 남호 씨로부터 조달했는데 남호 씨와의 분쟁을 남욱 씨가 해결하고 압박하는 차원의 문서였다. 자, 어쨌든 이 문서가 지금 나왔고, 자, 여기서 또 하나 파생되는 문제점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도 수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신명 기사는 사이명 기사는 남욱 그리고 분양업자 진술에도 문재인 정부 검찰은 용처 추적을 아예 안 했다.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게 다 진술이 나왔음에도 용처 추적을 안 했다. 그때는 진술이 나왔고 지금은 물증이 확보까지 됐죠. 이 문재인 정부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은 작년 11월에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와 남욱 씨를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모 씨로부터 42억 5천만 원이 남욱 씨, 김만배 씨 등에게 건너갔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였다는 진술이 나왔다. 그러니까 전부 남욱이 아니고 김만배 씨를 합해서 이 40억 5천만 원이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럼 뭐 김만배 씨 돈이나 남욱 씨 돈이나 그때는 서로 막 섞여 있었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선거 비용으로 쓰였다. 진술이 나왔는데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자금 흐름, 사용처를 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남욱 씨 그렇게 되면 추가로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데 추가 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초기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불가피하다. 근데 실제로 검찰이 대장동 1기 수사팀을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중앙일보 사이명 기사는 남욱 작년 불구속 약속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검찰이 대장동 1기 수사팀을 조사를 한다. 어제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그런 진술을 했다고 저도 소개를 들었죠. 한 4명 정도, 김만배, 유동규, 그 다음에 성남시 의회 의장, 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이렇게만 구속하고, 나머지는 구속 안 한다. 그러니 빨리 귀국해라. 이렇게 해유를 했다는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남욱은 자기는 불구속한다고 약속해놓고 오니까 체포하더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꼬리 자르기입니다. 이것은 유동규, 김만배, 성남시 의장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 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사를 하니까는 오히려 이재명 쪽에 김용 정진상이 이 핵심 인물이었죠. 돈을 다 받아갔던 거죠. 그래서 그때 문재인 정권 때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민간업자와 성남시 의장 그리고 직원 1명 정도만 구속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남욱을 해유한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해유가 사실이면은 중징계에 나설 듯 축소 수사했다면은 사법 처리도 가능하다. 그래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축소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대장동 1기 수사팀,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에 충청했던 그 수사팀이 지금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다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그 수사팀에 대해서 강도 높은 내부 숙정 작업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런 사법 리스크 외에도 정치 리스크도 휩싸여 있죠. 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린 대로 조선일보 정치면 보시면은 설훈 의원이 나라면 당대표 내려놓고 혼자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사법 리스크에 이어서 정치 리스크까지 동시에 겹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